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한 자기계발러들의 놀이터 닥치고 독서 T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일 잘하는 사람들의 이메일 작성법입니다. 요즘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모든 업무가 메일과 메신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충분히 공감하시겠죠. 출근해서는 밤새 발신된 미개봉 메일을 체크하고 읽지 않았던 메신저 페이지를 확인하면서 전일 퇴근 이후 혹시 놓친 정보가 있는가를 체크하는 일이 업무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설명으로 업무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일도 드물죠. 모든 일은 텍스트, 다시 말해서 업무 메일과 메신저로 이루어집니다. 업무의 일상이 상대의 메일과 첨부된 보고서를 읽고 회신하면서 일을 진척시키죠. 이렇듯 업무 환경이 급속도로 전산화되면서 우리들의 글쓰기는 훨씬 더 중요한 업무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지인에게 안부를 묻거나 동료들과 과제를 위해서 주고받던 이메일과 달리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작성하는 이메일은 사실 작성하는 그 첫 단추부터가 다릅니다.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국어로 토익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에 특화된 언어를 공부하듯이 업무에 필요한 메일 작성법은 안부를 묻고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메일의 본래의 목적은 같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작성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업무 메일 작성법을 제대로 배우려 하지도 않았고 사실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실무에 배치되는 순간 기본기 없이 곧바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죠. 그러다 보니 현재 자신이 작성하는 메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저 그런 스스로의 방법에 고착화됩니다. 여러분, 과연 제대로 작성된 업무 메일은 어떤 형식일까요?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의 메일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어떻게 메일을 작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거나 책을 몇 권 뒤져본다면 쉽게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읽은 책과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의 메일 작성법 중에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잘러의 메일 작성법, 그 첫 번째는 맞춤법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메일을 주고받다 보면 유독 맞춤법을 잘 틀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메일을 받으면 그에게 맞춤법을 틀렸다고 회신한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맞춤법을 틀린다는 것은 사실 사소한 실수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창피함이죠. 사실 맞춤법이 틀려도 맥락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맞춤법을 틀린다는 것은 대충 썼다는 인식을 상대에게 전달하죠. 오탈자와 맞춤법을 체크하면서 이메일 발신 버튼을 누르기 전에 메일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은 일에 대한 작성자의 정성이자 노력입니다. 여러분, 업무 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명의 수신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내집니다. 또한 회신과 전달을 통해서 여러 번 재배포가 이루어지죠. 따라서 사소하게 치부된 오탈자는 랜선을 타고 수많은 불특정 타주에게 전달됩니다. 정말 깜빡 실수한 오탈자라면 다음번 메일에서는 틀릴 확률이 낮겠지만 자신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글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상대방에게 오탈자를 지적하는 일은 핀잔 주는 행동같이 보여서 발견한 사람도 알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한 번 틀린 글자를 자꾸 틀리게 됩니다. 점점 습관이 되어 교정이 어려워지겠죠.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냥 부서 내에 아는 사람끼리 공유하는 메일인데 몇 글자 틀린다고 뭐 큰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 말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실제 중요한 메일이나 대외 자료를 작성할 때는 맞춤법을 꼼꼼히 체크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맞춤법을 체크하는 것은 습관이자 업무 루틴입니다. 메일을 작성할 때 의심 가는 단어는 꼭 사전을 찾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 메일 작성 후에 맞춤법 자동 체크 기능을 통해서 재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런 과정이 업무 습관이 되고 틀린 글자를 인지하고 고치면서 여러분의 글쓰기와 업무력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춤법 절대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 않던가요?
어느 날 우연히 회의석상에서 누군가 당신의 이메일을 열어놓고 회의 내용을 공유하는 순간에 화면에 커다랗게 오탈자가 눈에 띈다면 여러분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회의에서 자료를 열었는데 자료 속에 오탈자가 있다면 상대방은 자료의 중요성을 넘어서 당신의 업무 능력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일의 내용의 충실성 이전에 기본적인 맞춤법을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일잘러가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일잘러의 메일 작성법은 수신인과 참조인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전자메일은 수신인을 등록할 때 수신, 참조, 비밀 참조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서 등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메일을 작성할 때 이 세 가지 수신처를 구분해서 등록하나요? 아마도 10중 8구는 전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 구분을 하는 경우도 보통은 상급자에게 보내는 메일 정도에만 구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성자는 수신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업무의 지시와 전달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까지 처리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10명의 수신인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합시다. 이 메일을 받는 10명 중에 실제 일을 실행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10명의 수신자 중에 상급자가 있거나 메일을 먼저 읽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서 누가 해야 할 일인지 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수신인을 명확히 하지 않은 발신자 책임일까요? 아니면 메일을 읽고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10명의 수신인의 잘못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신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업무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었을 때 책임 추궁은 쓴 사람이 상급자인지 여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업무의 혼선 및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메일 작성을 할 때 수신인과 참조인을 명확히 구분하여서 발신해야 합니다. 물론 메일 본문에 수신인을 명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메일의 전달과 회신을 할 때 자동 기록의 편리를 위해서는 수신자를 정확하게 가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처음 저에게 업무를 가르쳐준 부장님께서 제 메일에 회신을 주셨던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그분의 메일에는 언제나 수신 땡땡땡 참조 땡땡땡 발신 땡땡땡이라고 하는 이 세 줄이 메일의 가장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항상 쓰여 있던 내용이라서 저는 그냥 흘려넘겼는데요. 이 세 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제가 수신처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어느 날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이 업무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상대도 책임감을 갖게 되고 부서 내 동료 간의 업무가 명확히 분배된다는 그런 설명이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메일에도 그때 부장님과 같이 항상 세 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동 서명 기능을 활용해서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포맷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추가로 수신자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업무를 누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전달했는지를 따져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보통 관련 메일을 검색해서 업무의 순서를 따라가며 담당자를 찾죠. 메일에 회신을 하면 받고 전달한 수신처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메일을 추적하다 보면 누가 누구에게 업무 지시를 잘못했는지 명확히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는지 쉽게 찾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임관계를 따질 때 내 메일의 수신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건 나의 업무 전달에 문제가 생긴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메일을 작성할 때 수신인과 참조인을 명확히 구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프로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잘러의 메일 작성법은 바로 한 화면에 내용을 요약해서 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메일은 짧고 간결해야 합니다. 길고 장황한 메일은 뒤로 가기 버튼을 부르죠. 또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읽어야 할 긴 내용의 메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실 메일의 중요도는 발신인의 직급이죠. 대표이사나 팀장, 센터장 등 주요 임원들의 메일은 받는 즉시 파급력 있게 읽힙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의 메일에 언급된 담당자는 대표이사가 쓴 문장 한 줄 한 줄을 해석하고 자신이 처리해야 할 문제와 앞으로 벌어질 일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옆 동료의 메일이나 타부서에게 전달된 수많은 업무 관련 협조 메일은 잠시 열어보고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소한 메일도 가독성 높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모니터 기준으로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분량의 메일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빽빽한 문장의 메일, 간결하지 않은 만연체의 긴 문장으로 작성된 메일은 곧바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보통 이런 메일을 펼치면 급하면 전화 오겠지라는 생각 여러분도 해보지 않았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메일 본문의 모든 내용을 담는 것이 좋지만 자료가 방대한 양이거나 관련된 이미지나 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한두 개의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첨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의 본문은 한눈에 들어와서 스크롤 없이 다 읽을 수 있어야 완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메일을 작성할 때 최상단에는 전체 내용을 두세 줄 정도로 간단히 요약해서 이 부분만 읽어도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굵은 글씨체나 밑줄 등을 활용해서 주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간단한 요약을 통해서 메일의 주제를 두 갈식으로 표현하면 해당 내용이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빠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요약을 하다 보면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덤이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들의 이메일 작성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 3가지 이외에도 메일 작성의 꿀팁은 수없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20년 가까이 업무했던 이 경험을 토대로 한 메일 작성 노하우를 더 방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이 알고 활용하는 업무 메일 작성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메일 작성 능력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